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캐나다가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무능해졌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캐나다를 이끌어온 역대 총리들이 어떤 정책적 선택과 방향으로 국가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에르 알리어트 트루도는 1968년부터 198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캐나다 총리를 지낸 정치인으로 캐나다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974년 캐나다 연방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974년 이전 캐나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직접 발행하는 방식으로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도로, 병원, 학교 등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캐나다가 큰 부채 부담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1974년 캐나다는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권고를 수용하며 금융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더 이상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지 않고 민간은행에서 시장 금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 변화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민간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캐나다의 연방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74년 이후 연방 부채가 5,00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민간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수입이 상당 부분 이자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줄어들게 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 변화를 국제은행 카르텔에 의해 캐나다가 희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의존하게 된 것은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정이었고,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은행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캐나다의 정책을 바꿨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이언 멜로니는 캐나다의 제조업 부문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나프타를 도입했습니다. 브라이언 멜로니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캐나다의 총리를 지냈던 보수당 정치인으로 그의 재임 중 가장 논란이 된 정책 중 하나는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으로 1994년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프타와 관련된 브라이언 멀로니의 역할 및 그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나프타는 1988년 체결된 캐나다, 미국 자유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멕시코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협정입니다. 멀로니는 자유시장 경제와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캐나다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프타의 주요 목적은 북미 3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과 투자 장벽을 줄이며 지역 간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나프타는 캐나다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조업 부문에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나프타는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고, 일부 제조업 분야, 특히 자원 및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출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는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제조업 부문에 많은 공장들이 폐쇄되었고,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기 위해 생산시설이 멕시코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저임금 경쟁으로 인해 일부 캐나다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직면했으며
제조업이 중심이던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 일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장 그레디앵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캐나다 정리를 지낸 자유당 정치인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캐나다는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대폭 축소했으며 이 결정은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0년대 후반 캐나다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 대부분을 매각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매각은 주로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장 글레이딩 총리 재임 중 이루어졌으며 이 시점에 캐나다의 금 보유량은 약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매각의 주요 배경은 경제 구조 변화와 금의 역할 축소였습니다. 금은 과거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970년대 이후 브렌트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금은 더 이상 화폐 가치의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금을 보유하는 대신 다른 자산, 외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 캐나다는 약 1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전량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금 보유량이 거의 없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금을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는 아주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후 금값 상승과 국가 자산 보유 전략의 변화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 매각이 캐나다의 장기적 자산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경제 정책과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금을 누가 사가지고 갔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스티븐 하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의 총리를 지낸 보수당 정치인으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캐나다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TPP 조합 중 하나인 다국적 기업이 정부 정책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TPP는 외국 제품의 수입이 늘릴 가능성이 있어 특히 캐나다의 낙농업 및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직접 재산권 보호 강화 조항으로 인해 약품 가격 상승 및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퍼가 2015년 TPP 가입을 이끌었지만 협정은 그의 후임인 저스틴 트루도 정부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트루도 정부는 2015년 선거 공약에서 재정 적자를 일시적으로 늘리더라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캐나다의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되었고 특히 팬데믹 동안 정부의 대규모 지출로 인해 국채와 재정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캐나다의 연방 정부 부채는 현재 약 1조 캐나다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경제 안전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루도 정부 하에서 캐나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으며 이는 공급망 문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글로벌 요인과 더불어 국제 정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물가 상승은 주택 비용, 식료품 가격, 에너지 요금 증가로 이어져 캐나다 국민들의 생활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은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는 트루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루도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탄소세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농업, 운송,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대체 탄소세로 받은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트루도 정부는 환경보호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환을 강조하며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버타와 서스케추안과 같은 에너지 산업 중심 지역에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루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 인기 영합에 치중하며 실질적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위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왜 적자에 허덕이는지와 왜 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었고 왜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고 캐나다의 그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인들을 분열로 이끌고 캐나다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지친 캐나다인들이 왜 미국의 합병을 환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